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부패의 주요 원인, 청탁관행. 청탁관행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패의 주요 원인이 되어왔고 국민들 역시 청탁이나 접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일이 생기면 지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청탁관행, 떡값이나 향응 등으로 일 처리를 유리하게 하려는 부패의식을 없애고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5년 3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었고 16년 9월 28일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등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함으로써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주변 아는 분들 중에 누군가 공직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면 언젠가는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을까요? 그 친하게 지내는 방법으로 술을 같이 마시거나 골프 같은 운동을 함께 즐기기도 하고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예전에 공직자 월급이 낮았던 시절에는 항상 돈이 부족해 쩔쩔매던 상황에서 잘 아는 주변인들이 밥이나 사 먹으라며 5만 원씩, 10만 원씩 작은 돈을 주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자신도 스스로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부패에 말려 들어가 버립니다. 설마 내가 이런 작은 대접을 받고 마음이 바뀔까? 큰 잘못이 아니라는 자기 합리화가 계속되다 보면 결국 이런 건 부패나 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버리죠. 이런 건 한국 사회에서 일종의 윤활유 역할이라 치부되면서 만연되어 있는 인식이기도 하죠. 듣고 보니 저도 중학교 동창이 판사가 되어 있습니다. 동창 모임에 나가서 함께 얘기꽃을 피우며 술잔을 기울이곤 하는데 제가 술값을 낼 때도 있었군요. 하지만 친구 사이일 뿐이고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정직한님의 아주 가까운 고등학교 동창 친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마침 동창인 판사가 사건을 판결하는 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얘기는 해볼 것 같아요. 아니,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정말 억울하니까 제대로 살펴봐 달라고. 내가 잘 아는데 그 친구는 잘못한 게 없다고. 본인의 일이 아닌데 친구분이 정말 억울한지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설사 정말로 억울하다고 해도 판단하는 것은 판사의 역할이지 정직한님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직한님이 말씀하신 뒤에 만약 친구분이 이겼다면 그 판사는 정말 사심 없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정직한님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 말해줘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친한 제 친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판사인 제 친구는 그런 얘기로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잘 압니다.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뇌물을 준 게 없으며 단순히 찾아가서 잘 좀 살펴봐 달라고 얘기만 한 것뿐인데요. 정직한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고등학교 동창 친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 고등학교 동창 중에 판사를 친구로 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통해 판사에게 압력을 넣었지.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반대편의 입장도 한번 보죠. 상대가 친구분이 판사에게 뭔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눈치챘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니, 최소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생각해 봐요. 그 판사가 내린 판결을 반대편 상대가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법정에서 판사가 연관되어 있는 일이라면
법적으로 송사가 일어난 경우인데 이 경우 판결은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구속되는 등의 무거운 처벌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필사적으로 자기가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상대방이라면 어떻게든 판결을 뒤집고 싶을 것 같아요. 더 심각한 이 얘기는 그 반대편 상대가 연고주의인 한국 사회의 좁은 인간관계 속에서 정직한님의 친구와 마찬가지로 판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직한님은 얘기만 했지만 상대방은 더 힘있고 더 가까운 사람을 통해 뇌물까지 써가며 이기려고 청탁을 하겠죠. 그건 정말 심각한 얘기군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앞서 말씀하신 공직자에 대한 청렴 인식이 일반 국민의 정서와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공직자 스스로는 위 사례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도 일반 국민들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실제로 상황이 닥치면 같은 행동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상의 예로 들었을 뿐이지만 연고주의에 기반을 둔 한국의 국민 정서상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을까 싶은 얘기입니다. 나와 가깝거나 멀거나 간에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마련이고 그 사람이 공직에 있다면 어떻게든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정직한님의 판사 친구처럼 가까운 관계라면 말로만 청해도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고 먼 관계라면 뇌물을 동원하거나 가까운 사람을 동원해 청탁을 하겠죠. 그 가까운 사람에게는 살해를 할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청탁을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닐까요? 한국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생각이 아니라면 인간관계를 모두 끊어야 할 정도인데 그건 나름으로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가혹한 처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을 만들게 되었답니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닌 누군가가 청탁을 하면 이런 식으로 거절하라고 만든 일종의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직한님도 말씀하셨지만 막상 한 개인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고 그리고 상황이 심각할수록 자신이 이기기 위해 더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도외시하고 단순히 청탁을 안 받으면 된다고 단순화시킨다는 건 현실을 무시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청탁을 막는 방법은 사후처벌 강화보다는 예방이 최선이고 이 청탁금지법은 청탁을 하면 이런 처벌을 받으니 하지 마세요라는 공직자의 행동 강령이 되는 셈이에요. 사실 뇌물을 직접 주고받는 경우라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만 예로 든 정직한님의 경우처럼 단순히 얘기만 했을 경우에도 분명히 청탁이므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직접적인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어려웠던 이런 청탁까지도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말씀을 듣고 보니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법이 탄생되었군요. 그럼 교수님과 함께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속에서 한국의 청렴도는 어느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반부패 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매년 12월에 세계 각 나라의 부패 인식도를 조사하여 발표합니다. 2015년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6점을 얻어 전체 조사 대상 168개국 중에 37위에 머물렀으며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2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아시아권에서도 85점을 얻어 8위를 차지한 싱가포르, 18위 일본, 18위 홍콩 등에도 한참 밀린 순위입니다.
같은 OECD 국가임에도 우리나라가 비교국에 비해 2배 정도 낮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자료를 살펴보니 눈에 띄는 점이 있네요. 우리나라가 2008년 이후 7년 연속 하락과 정체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2008년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이었던 대만이 지속적인 개선을 보이는 점과 분명히 대비가 됩니다. 관련하여 부정부패 문제가 국가 신뢰도 하락과 함께 사회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진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맞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시아 개발은행의 보고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부패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통합 저해 및 정부 불신을 초래하므로 그 결과 부패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의 부패로 인한 손실은 전체 GDP 대비 17%로 사회복지나 국민의료 등 기타 분야에 비해 크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정말 부패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해야겠네요. 정직한님은 우리 사회 부패 발생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우리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부패 유발적인 관습 때문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우리 사회 부패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부패 유발적인 사회 문화 때문이라고 응답했는데요. 이렇게 부패 유발적인 사회 문화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바탕으로 그 원인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문을 진행한 결과 모든 응답자 유형에서 연고를 중시하는 문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학연지연의 연고주의가 바로 청탁을 유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교수님, 우리 사회의 연고 원정주의로 인한 알선 청탁 관행이 우리 사회 부패의 주요 원인이긴 하지만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공직자 등이 금품을 수수하는 때에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경우 처벌이 어려운 부패 행위 규제의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이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교수는 그에 져서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에서 제 문제의식은 착한 사람들도 발을 조금만 적게 하면 금방 온몸을 다 적시게 된다는 데에서 출발했어요. 그것을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못 받도록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거절하는데 구조적으로 거절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막아주면 공무원들이 다 환영할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물들다가 전체가 물들게 되는 거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 그게 바로 적은 액수의 비리, 대가성 없는 금품,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힘든 제3자의 청탁 알선도 조기에 단속해야 하는 이유이자 청탁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로군요. 그렇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진정한 국가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과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바람이 모여 제정되었습니다. 그럼 청탁금지법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은 크게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부정청탁은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을 금지하며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금전, 유가증권 등 일체 재산적 이익, 음식물 등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 편의 제공, 채무 면제 등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모든 것에 대해 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청탁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왜곡을 방지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강화하며 공직자가 금품 등의 이익으로 매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그 재정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죠.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지금까지 학습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부패 인식 지수는 공공부문에 한정하여 기업인과 전문가의 인식 수준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 지표로서 세계 부패 바로미터라는 별도의 조사를 진행합니다. 세계 부패 바로미터는 부패 인식 지수와는 다르게 기업인과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정당, 입법부, 경찰, 언론, 공무원, 사법부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부패 인식을 조사합니다. 조사 항목 중에 지난 1년 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뇌물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반적으로 부패라고 하면 뇌물 제공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결과에서 보듯 한국은 특이하게도 직접적인 부패로 인식되는 뇌물 제공률은 미국보다 절반 이상 낮은 3% 선인데 반해 공공부문이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는 2배 이상 높은 순위로 부패하다고 평가받았다는 점입니다. 표를 유심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바로 뇌물 제공률과 부패 인식 지수가 비슷하게 간격이 유지되는 미국, 영국, 노르웨이 등과는 달리 간격이 크게 차이가 나는 국가로 아시아 국가인 일본과 한국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는 청탁금지법이 제정되게 된 배경과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정청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나 교수님, 부정청탁이라고 하면 우선 뇌물이 포함된 청탁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우선 청탁의 정의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죠. 네, 청탁은 우리나라 같은 연고주의 사회에서는 인간관계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인데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청하여 남에게 부탁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부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겠네요. 보통은 부탁이라고 하지 청탁이라고 말하지 않아서 그럼 청탁 자체는 나쁜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요. 청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부탁하는 사람과 부탁받는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입니다. 청탁 자체가 전혀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는 사람에게는 어떤 청탁이든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해도 되고 어떤 것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겠네요. 네, 부정청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청탁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도와달라는 개념도 청탁의 의미입니다. 도와주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므로 좋은 뜻이 되지만 만약 이것이 공공의 개념으로 가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학부모가 우리 아이를 잘 봐달라고 거액을 교사에게 준 경우는 어떤가요? 이 경우에 교사는 큰 돈을 받았으므로 당연히 특정 학생에게 관심이나 더 나아가서는 성적까지도 조작될 수 있겠죠. 그럼 공정 경쟁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직자가 불법 행위를 눈을 감아주는 대가로 업체에게 향응이나 접대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는 눈을 감아주게 되고 그 피해는 제3자에게 돌아가겠지요.
바로 이 부분이 청탁은 하지 않았으나 결국 청탁의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일반 기업체에서도 취직을 시켜주는 청탁을 받고 다른 사람보다 특혜를 줘서 합격시켜줬다면 경쟁 시험에서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전적 의미는 좋은 뜻이나 이것이 변질되어 금품이 오가고 그로 인해 선의의 경쟁이 무너지며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혜택을 가로채며 불법을 눈감아주는 비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청탁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이 부패의 원인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부정청탁이란 뇌물을 받았던 안 받았던 간에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라면 모두 부정청탁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이와 같은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직한님은 친한 친구나 고향 선후배로부터 청탁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그런 청탁이 들어오면 인간관계를 생각해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신분이 공직자라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생기고 들어주지 않자니 거절할 마땅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아 난감하기도 합니다. 사실 막상 도와주고 싶어도 법에 저촉되는지 어떤지도 잘 몰라서 자세히 알아볼 방법도 마땅히 없죠. 흔히 생각하기에는 뇌물을 받지 않은 청탁은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물이 없었더라도 만약 친분 때문에 마지못해 법령이나 기준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정청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에 등장하는 사람은 4사람입니다. 우선 사업 확장을 위해 공장 신축이 필요한 사업가 홍 씨가 등장하고요. 홍 씨의 친구인 고위공직자 김 씨, 그리고 신축 허가를 담당하는 담당 공직자 이 씨와 직속 상관인 박 씨입니다. 친구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요즘 어때? 요즘 사업이 잘 돼서 공장을 새로 더 지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야. 적당한 부지는 찾았는데 담당자가 여간 까다롭지 않아서 신축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걱정이야. 공장을 지어서 직원 채용도 많이 하고 세금도 많이 내게 될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일이 넘쳐서 빨리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요즘 그것 때문에 밤에 잠도 잘 못 자. 잠도 잘 못 잔다고? 힘들겠다. 지역이 어딘데? 그래, 거기에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지. 전화 한 통 넣어줄게. 이야, 정말이야? 역시 친구가 최고다. 잘 풀리면 내가 언젠가 보답할게. 잘 지내고 있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신지요? 나야 잘 지내고 있지.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지역에 공장 신축 허가를 냈는데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하더라고. 세금도 성실하게 잘 내고 사업도 크게 하는 사람이니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거야. 허가가 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게. 네,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겠네. 얼마 전에 들어온 공장 신축 허가권 서류 가져와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허가를 안 내줬지?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인데 우폐수 처리 시설에 대한 대책이 부족해서 반려했습니다. 보안에서 오면 된다고 설명해 주었는데 그걸 다 갖추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완하지 않으면 그 땅에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뭐 그런 걸 갖고 깐깐하게 그러나 관내에 공장을 지으면 세금도 내고 채용도 많이 할 텐데. 그리고 거절하기 어려운 윗사람을 통해 요청이 들어왔어. 허가가 나는 쪽으로 최대한 방법을 찾아봐. 아, 자네도 취업을 못한 아들이 있지? 네, 취업도 부탁해 봄새. 그래도 법령상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데요. 그렇게 안 봤는데 꽉 막힌 사람이네. 다 같이 좋은 일이야. 오폐수 처리 시설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부족한 것 가지고 뭘 그렇게 깐깐하게 하나. 몇 년 사이에 금방 티날 것도 아니고 말이야. 다 서로 좋은 일이야. 허가 내주도록 하게.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사업가 홍 씨는 자신의 공장 신축을 위해 친구인 고위공직자 김 씨에게 청탁을 하게 되고, 고위공직자 김 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허가 담당자의 직속 상관 박 씨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인 김 씨의 청탁을 받은 허가 담당자의 직속 상관인 박 씨는 자신의 부서에 근무하는 담당 공직자 이 씨에게 공장 허가를 내주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청탁은 있었지만 뇌물은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네요. 사업가 홍 씨와 고위공직자 김 씨는 친구 사이로 보답하겠다는 언질은 있었으나 실제로 뇌물을 주고받은 내역이 없고, 고위공직자 김 씨와 직속 상관 박 씨 사이의 전화통화 역시 잘 살펴봐 달라는 말을 했을 뿐 구체적인 대가를 이야기하지는 않았죠. 또 허가 담당자인 이 씨에게 한 말도 직속 상관이 아들의 취업을 부탁해 준다고만 했을 뿐 취업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죠. 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허가를 내주라고 지시는 했지만 허가를 내주는 담당자는 아니므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허가 담당자인 이 씨만 실제 처벌을 받는 셈인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 처벌이 잘 되지 않는다니 너무 심각한 일이네요. 심지어 내부 고발이 이루어져 언론에 보도가 된 사건들조차 직접적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탁하는 사람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청탁을 하며 청탁을 받은 사람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고려하여 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이제부터는 관련자 모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들 4명은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우선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한 사업가 홍 씨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제3자인 친구를 위해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한 고위공직자 김 씨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공장 허가를 지시한 직속 상관 박 씨와 실무자인 담당 공직자 이 씨는 공직자가 부정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되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청탁 유형에 따른 제재 수위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처럼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제3자를 위하거나 제3자를 통한 부정 청탁은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로 제재하며,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 청탁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대상 직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부정 청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상 직무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금지되는 부정 청탁 행위 유형은 어떤 직무를 대상으로 하나요? 다음과 같이 법률에서는 부정 청탁의 유형을 14가지 직무와 14가지 직무에 대한 공직자 등의 지위, 권한 남용 행위 등 15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에 대해 사례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는 인허가, 면허에 대한 행위입니다. 불순한 목적을 가진 민원인이 공직자에게 접근하기 쉬우며 잘못 허가했을 때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 형벌 부과의 감경, 면제입니다. 이는 자격 미달 또는 상실로 인한 인허가의 취소나 과태료, 징계 업무로 회사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필사적으로 매달리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는 채용, 승진 등 인사에 개입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고위공직자들의 청탁으로 자주 문제가 되는 채용, 승진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한 행위입니다. 네 번째는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직에 선정, 탈락되도록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심사위원회 선정에 관여하여 공정성을 크게 해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등의 선정, 탈락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상자 선정에 관여하여 당락을 바꿀 수 있는 행위입니다. 여섯 번째는 입찰,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입찰 가격이나 낙찰 예정 가격 등 공정한 평가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일곱 번째는 보조금, 기금 등의 배정, 지원, 투자 등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부 보조금의 경우 신청기관에 비해 항상 선정되는 기관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부정청탁이 끼어들기 쉬운 행위입니다. 여덟 번째는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물품을 거래하는 부서나 용역 사업의 하청과 관련된 행위입니다. 아홉 번째는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 학교 업무의 처리, 조작을 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자녀의 학교 성적을 올리기 위해 관여하기 쉬운 행위로 내외적으로는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열 번째는 법령을 위반한 병역 관련 업무 처리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여러 번 물의를 빚은 행위로 특히 우리나라처럼 병역이 의무로 되어 있는 나라에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11번째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 업무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권위를 가지고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행위로 각종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많은 청탁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12번째는 행정지도, 단속 등의 대상 배제, 위법사항 묵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단속에 적발된 경우 청탁이 일어나기 쉬운 행위로 직위의 높낮음에 관계없이 청탁이 일어나기 쉬우며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정청탁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13번째는 사건의 수사, 재판 등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청탁인이 가장 심하게 매달리게 되며 결과에 따라 법적인 처벌은 물론 금전적인 피해도 있기 때문에 사소한 오해조차 허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14번째는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권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위 14가지 유형에 대한 지위, 권한 남용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14가지의 유형에 대해 청탁인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한으로 무리하게 영향을 끼치려 시도할 때 적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은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거나 지위 권한을 남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군요. 그런데 나 교수님, 지위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건가요? 지위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란 공직자 등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으로 직무 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에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위 남용은 권한 남용 행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직무와 관련 없이 그 지위를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위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한 이유는 14가지 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 외에 보완, 보충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부정청탁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국민의 정당한 권리 주장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 사항으로 7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시는 바와 같이 법령이나 기준에 따라 특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을 위해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법정 기한 내에 처리를 요구하거나 진행 상황이나 조치 결과를 문의하는 경우도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울러 직무나 법률 관계에 대한 확인이나 증명을 신청하는 행위나 질의 상담을 통해 설명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사항 중 선출직 공직자 등이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요. 만약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처리해 달라는 건데 부정청탁이라고는 볼 수 없죠. 법령에서 규정한 것처럼 선출직 공직자에게 예외를 둔 이유는 건전한 의정활동이나 국민과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이 경우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체적인 의미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보충하여 전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전달이나 보충을 넘어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새로운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 예외 사유는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므로 예외 사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하는지가 부정청탁 행위의 방지 및 건전한 소통 문화 조성을 위한 열쇠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와 같이 복잡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청탁의 동기나 목적, 내용, 공직자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 청탁의 수단이나 방법 등 내용과 형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예외로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법령,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행위는 국민과 공공기관이 의사소통을 하는 대표적인 방법을 명문화한 것이므로 공공기관과 국민의 의사소통 보장을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예외로 인정합니다. 법령이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이해 당사자가 공공기관에 제출한 민원 등과 관련하여 진행 상황 및 조치 결과를 문의하는 행위, 직무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이나 질의 상담 형식을 통한 직무에 관한 법령, 제도, 절차 등의 해석 요구 시 이를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군요.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낮으므로 부정청탁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과 공직자 사이에 건전한 의사소통 보장을 위하여 공개적인 방법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여기서 공개는 어느 정도의 범위를 말하는 건가요? 공개는 청탁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물리적, 장소적 개념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거리 시위 등 물리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의 의사 표시뿐만 아니라 방송, 통신 등 언론 매체나
공식적인 간담회 등을 통한 의사 표시도 포함합니다. 건전한 의정 활동이나 국민과의 건전한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한 예외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공익적 목적의 정당한 고충 민원 전달 또는 제안은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과 같은 주체나 공익적인 목적, 고충 민원과 같은 대상 또는 전달 형식과 같은 행위 형식의 한계 제한이 있습니다. 고충 민원 전달의 주체는 법상 열거되어 있는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에 준하는 공익성을 가지는 단체 등으로 한정하는군요. 네, 다만 해당 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자가 대표에서 전달하는 것이 아닌 소속 직원, 회원 개인이 전달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익적 목적이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이익을 말하는 건가요? 네,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합니다. 공익적 목적이 주된 목적이면 촉하고 오로지 공익적 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 침해나 불편, 부담 해소 목적이 아닌 인사청탁이나 이권청탁 같은 특정 개인의 특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행위에 한정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청탁을 하거나 처리를 강요하는 경우 등은 예외 사유에서 제외되겠군요. 한편 15가지 부정청탁 행위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법 질서 전체와의 관계에서 정당시에 되는 행위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회 상규의 판단 기준은 법 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 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청탁 동기, 목적, 청탁 내용, 공직자 등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 청탁 수단이나 방법 등 내용과 형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나 교수님,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선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동일한 부정청탁이 거듭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 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 직무 참여를 일시 정지하거나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소속기관장은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부정청탁에 관한 주요 내용과 조치사항 등을 기록 관리합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청탁 방지 담당관은 소속기관장의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법에 따른 신고,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를 하는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과 상담 등을 실시합니다. 이번에는 사례를 통해 위반 시 제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해 당사자가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입니다. 공직자인 국장 A의 조카가 해당 부처 특채에 응시하였고 국장 A는 조카가 순위가 낮아 채용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인사과장 B에게 면접 점수를 높여서라도 채용을 적극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경우군요. 네, 이 사례의 경우 이해 당사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공직자인 국장 A의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직무 수행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제3자 일반인을 통해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씨가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받기 위해 해당 군청 담당 공무원 C의 지인이자 자신의 친구인 회사원 B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청탁을 부탁한 경우네요. 네, 이 경우에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가, 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 법령상 형질 변경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하고 토지 소유자 A는 토지 형질 변경의 이해 당사자로서 제3자인 친구 B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해 당사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인 친구 B의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직무 담당자인 군청 담당 공무원 C는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제3자가 이해 당사자 모르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입니다. 고위 공무원 B가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의 상황에 놓인 친한 친구 의사 A 몰래 감경의 사유 없이 처분을 감경해 줄 것을 중앙부처 의료자원정책과장 C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네요. 네, 이 경우에 이해 당사자인 의사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니고 고위공무원 B는 의사 A의 부탁이 없었지만 제3자인 A를 위하여 의료법령상 감경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공직자인 B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직무 담당자인 과장 C의 경우 거절하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사례는 복수의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자신의 친구인 B에게 부정청탁을 하였고 친구 B는 다시 지방세 담당 공무원 D를 통하여 직무 담당자인 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청탁을 한 경우네요. 네, 이 경우에 토지 소유자 A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의 이해 당사자로서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그의 일반인 친구 B는 제3자인 토지 소유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지방세 담당 공무원 D도 제3자인 토지 소유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만약 담당 공무원 C가 다른 지방세 담당 공무원 D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다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담당 공무원 C가 지방세 담당 공무원 D의 부정청탁에 따라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내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동일한 부정청탁을 재차 받는 경우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형질 변경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로 자신의 친구인 군청문화재 담당 공무원 B를 통해 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청탁했다가 거절당하자 다시 지방세 담당 공무원 D에게 재차 청탁한 경우군요. 네, 이 경우에 토지 소유자 A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의 이해 당사자로서
제3자인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공무원 B와 D는 제3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되어 모두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반면 담당 공무원 C는 B의 최초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 C는 D로부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아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징계 및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6번째 사례는 법인 소속 임직원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입니다. 건설회사 소속 이사 A가 건축법령상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한 후 담당 공무원 C에게 건축허가를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다른 직원 B가 다시 같은 내용의 청탁을 담당 공무원 C에게 한 경우이군요. 네, 이 경우에 이사 A와 직원 B가 업무에 관하여 한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청탁이 아니라 제3자인 법인을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직원 A와 B는 제3자인 법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각각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갑 건설 주식회사는 임직원 A와 B가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으므로 양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직원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담당 공무원 C는 이사 A가 최초로 한 부정청탁에 대해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법상 의무를 이행하였죠. 하지만 직원 B로부터 거절 의사를 표시한 부정청탁과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으므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 및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7번째 사례는 이해 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한 직접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입니다. 4학년에 재학 중인 A가 B 교수를 찾아가 이미 성적 처리가 완료된 것은 알고 있으나 자신의 취업을 위해 B 학점으로 올려달라고 부탁한 경우이네요. 네, 이 경우에 이해 당사자는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 대상에 해당하나 공공기관이나 국민 사이에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직무 수행자는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수행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하는 부정청탁은 금지되지만 본인을 위하는 직접 청탁은 제재하지 않고 제3자를 위하거나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만 제재 대상이 되는 거군요. 네,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청탁이란 청탁 행위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청탁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제3자의 명시적인 부탁이 없음에도 본인이 아닌 제3자를 위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학습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격이 전혀 다른 사정기관의 실장 박상철 씨는 어떻게 구 씨의 꾀임에 빠져들었을까? 취재에 따르면 건설업자 구 씨는 박 실장에게 강 전 장관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대학 출신답게 호탕하고 술자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저녁 식사 모임을 자주 열었다. 한우물만 파온 박 실장과는 달리 발이 넓고 수완이 좋아 이 모임에서 구 씨는 해결사로 통하기도 했다. 그날도 중요한 행사를 마친 박 실장을 위해 구 씨가 크게 한턱 쏘는 날이었다. 분위기가 한참 달아오르는데 박 실장 처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금 내가 식사 중이라 내가 내 동생을 봐서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돈은 알아볼게. 무슨 일이신데요? 차남이 돈줄이 좀 막혔대.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른 섬날이고 형님 천원밀인데 도와드려야죠. 그렇게 쓴 돈을 아무리 친해도 돈을 빌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박 실장. 구 씨의 제안을 거절하는데 그러나 처남이 부도 직전까지 몰리자 박 실장은 결국 돈을 빌리게 되고 이때부터 구 씨는 태도를 바꾸어 노골적으로 청탁을 하기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박 실장이 처남의 돈을 갚은 뒤에도 빚이 남았다며 계속 연락을 해왔다. 뒤늦게 구 씨의 속셈을 알아차린 박 실장. 혼도 내고 사정도 해보지만 구 씨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다. 오히려 그동안 박 실장과 가진 만남을 세세하게 기록했다며 협박을 해오는 구 씨. 저는 이 장부에 다 이후 구 씨가 납품 비리로 구속되자 이 장부는 고스란히 검찰에 넘어가고 박 실장은 파국을 맞게 된 것이다. 어느 지방 공공기관에서 건설공사 계약을 담당하는 한 공직자가 밝힌 경험담입니다. 동료들과 점심 먹으러 간 청사앞 식당에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가 몰래 식사값을 계산하고 먼저 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명절이면 상품권이나 고기 세트 등이 부선에 직책에 위아래할 것 없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느 업체 가릴 것 없이 다 보내오니 굳이 특정 업체에 선정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싶어 마다하지 않았고 어느 순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죠. 그 순간 스스로 밥값을 내겠다고 말하거나 선물을 받지 않겠다거나 할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설마 내가 이거 받고 마음이 바뀔까? 큰 잘못이 아니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기득권 논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정청탁 카르텔이 형성되고 모두가 공범이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부정청탁의 유형과 예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자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금품 등을 통해 공직자가 매수된다면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는 기대하기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연일 나오는 금품 수수와 관련한 기사를 보면 처벌까지 이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다고 느껴집니다. 나 교수님, 금품 등의 수수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앞서 알아본 부정청탁의 정의에서 구체적으로 금품이 오가지 않더라도 부정청탁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서도 핵심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대가성 없는 금품 등의 수수에도 처벌하도록 한 것입니다. 국민들에게는 더욱 피부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건들에서 최종 결론이 상식을 넘는 많은 액수의 금품을 주고받았음에도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결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그럼 앞으로는 금품 수수의 경우 무조건 처벌받는 겁니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상식을 넘는 많은 액수의 금품에 주목해주세요. 청탁 금지와 마찬가지로 꼭 뇌물의 성격이 아니더라도 연고주의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경조사에 대부분 선물을 주고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처벌하지 못했던 것에 비해 이번 금품 등의 수수 금지는 일종의 처벌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부정청탁의 경우에는 대가가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만
금품 등은 증거가 바로 남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허용되는 범위와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금품 등의 수수 금지는 청탁 금지보다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나 교수님과 같이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나 교수님, 법령에서 정한 금품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청탁금지법에서는 금품 등 수수 금지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허용 기준을 벗어난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직무 관련 외부 강의 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죠. 김 과장님, 오늘 저녁에 식사 어떠세요? 오늘은 급히 처리할 일이 있어서 어려운데요. 요즘 경무로 너무 힘드신 거 아니세요? 건강도 좀 신경 쓰시며 일하셔야죠. 이번 주말에 태국에서 골프 라운딩 어떠세요? 비용은 저희가 처리할게요. 태국이요? 골프 치기에는 좋은 곳이긴 한데 그럼 제가 바로 예약해 두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다면 주말에 봅시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김 과장님은 아직 퇴근 안 하셨나요? 오늘 저녁 약속이 있다고 하나요? 무슨 일이신지 잘 지내시죠? 네, 김 과장님이 항상 도와주셔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나눠 드시라고 50만 원짜리 갈비 세트 몇 개 보냈습니다. 아우, 지난번에 보내주신 굴비도 잘 먹었는데 매번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사업가 홍 씨가 공직자 김 씨와 배우자에게 골프 접대 및 명절 선물을 제공한 사례이군요. 네, 공직자 김 씨는 업무상 관련 있는 사업가 홍 씨에게 골프 접대를 받고 공직자 김 씨의 배우자는 명절 때마다 선물을 받는 상황이죠. 교수님, 기존에는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할 경우 뇌물죄가 적용되어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처벌할 수 있었는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청탁금지법에서는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 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가성,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처벌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공직자 김 씨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겠네요. 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사업가 홍 씨 역시 공직자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든지 그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든지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김 씨의 배우자도 함께 처벌받겠네요. 많은 분들이 배우자 또한 이 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느냐고 오해하시지만 실제로 청탁금지법에서는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 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의 자녀, 형제들의 부패 행위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였던 불행한 과거가 있습니다. 공직자 비위를 수사하면서 가족이나 친지들의 비위를 들추어내어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주어왔던 것과 비교한다면 청탁금지법에서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한 공직자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오히려 공직자를 한층 더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 김 씨 입장에서는 업무 때문에 만났지만 인간적으로 친해져서 골프를 같이 쳤을 뿐인데 이를 이유로 처벌이 되는 것이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공직자 김 씨의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공직자 김 씨에게 골프를 접대한 사업가 홍 씨의 행위가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또 공직자 김 씨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사업가 홍 씨에게서 골프 접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네요.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뇌물을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등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유형, 무형 일체 이익이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도 어떤 것이 수수해서는 안 되는 금품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 교수님,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품 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법에서는 금품 등의 범위를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입장권, 할인권 등 일체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 나아가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 강의 시 강의 사례금에 대한 규정은 없나요? 당연히 있죠. 사실 외부 강의 등의 경우 사례금이 노동력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점, 강의를 통해 강의자의 전문 지식이 공유, 활용되는 긍정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요. 청탁금지법에서는 외부 강의 사전 미신고나 과도한 사례금을 제공받았을 경우 외부 강의와 관련하여 사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그 외부 강의를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시행령을 통해 정한 금액 범위를 초과 사례금 수수 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그럼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기존의 모든 금품 등의 수수가 전면 금지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무 수행을 위해 1박 2일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교통이나 숙박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겠죠. 그래서 청탁금지법에서는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을 위하여 금품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소속되거나 파견된 공공기관에서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등은 수수 가능합니다. 또한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뢰,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정 가액 범위 내의 음식물이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수수 가능 가액을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 이행과 같이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도 수수 금지 예외 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만 친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동창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나 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이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 행사에서도 주최 측은 참석자에게 교통이나 숙박, 음식물 등을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많이 제작하시는 기념품, 홍보용품 등도 마찬가지이며 그 밖에 공직자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다른 법령이나 기준 또는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은 예외적으로 금품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례입니다. 나 교수님, 금품을 제공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공직자의 배우자의 입장에서 보면 업체 관계자가 명절 선물을 보내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직자 등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배우자가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직자 등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하며 멸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은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속 기관장은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 거부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정청탁과 금품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부정청탁의 경우 최초 1회에는 거부 표시를 명확히 하고 동일한 청탁이 다시 들어올 경우 신고함에 비해 금품 등 수수의 경우에는 바로 신고토록 한 점입니다. 이번에는 앞서 살펴보았던 사례를 예로 들어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위반 시 제재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공직자 김 씨가 업무상 관련 있는 사업가 홍 씨에게 골프 접대를 받고 공직자 김 씨의 배우자는 명절 때마다 선물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은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요? 청탁금지법에 따라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 연도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대가성,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처벌을 받습니다. 네, 맞아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따라서 사업가 홍 씨의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직자 김 씨는 여기에 징계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만약 수수금액이 1회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따지게 되는데요. 금품 제공 또는 수수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로 정해집니다. 그럼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우선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 연도 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한 사람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에서는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는데요. 다만 배우자의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은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와 더불어 징계 대상이 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 수수의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제재 수준은 공직자가 해당 범위의 금액을 수수한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0년 동안 명절 때마다 떡값을 받으면서 금감원 내부 정보를 부산저축은행에 흘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될 권한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권력으로 이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화가 나죠. 저러라고 세금 낸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보험에 대한 윗분들이 저러니 참 암담하네요. 아이들이 그런 뉴스를 보고 어떤 꿈을 가지게 될지 걱정스러워요. 한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시를 패스하거나 공무원이 되거나 혹은 기업에 들어가면서 나는 여기서 꼭 비리를 저지르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작은 실수, 비리, 부정, 부패를 저지르게 되면 그것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큰 부정, 부패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죠. 부정청탁 척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 유형에서 부패 행위에 대한 적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업체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2014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부 부문 부패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도 공직 부패 해소 요인에 대한 질문에 비리 공직자 처벌 강화가 6점 만점에 4.8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부정청탁 척결을 위해서는 적발과 처벌에 대한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꼽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신고 절차 및 보호,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는 공익신고와 마찬가지로 내부와 외부 모두에 걸쳐 신고자의 신분이 밝혀질 경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신고 절차의 안내도 필요하지만 신고자의 신분 보호와 보상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나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신고자의 보호 보상 대책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신고 절차의 철저함부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고 절차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신고자의 보호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니까요.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 역시 군 시절 소원 수리를 적은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썼다는 것이 철저하게 보호가 될까?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더라고요. 철저하게 보장이 되는 신고 절차가 있다면 사실 사후 보호 조치는 걱정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신고 절차가 체계적이고 편리하며 신고자를 완벽하게 감춰줄 수 있다면 사실 이후의 보호 보상은 신고자의 안전과 혜택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학습에 들어가서 배우겠지만 청탁금지법에서는 이 부분도 법령으로 잘 정비해 놓았습니다. 그럼 신고 절차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경로로 이 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위반 행위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위반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이나 감사원,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는 조사, 감사, 수사 등을 거쳐 위반 행위자에게는 징계,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등을 진행하고 신고자에게는 결과를 알려주고 보호와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수님, 신고 처리 절차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위반 행위를 알게 된 신고자는 소속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소속기관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조사, 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았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통보해야 합니다. 조사, 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대상 위반 행위를 통보하거나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 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 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또 조사, 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수사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 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 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신고자에게 비밀 보장, 신변 보호, 책임 감면, 불이익 금지 등 신분상의 보호 외에도 포상금과 보상금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교수님, 만약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그리고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보상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럼요. 그러한 경우에는 최대 5억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억 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상금, 포상금 지급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신고자가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고자에는 공직자, 일반 국민, 공적 업무 종사자 모두 포함합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신고기관은 신고 내용 조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후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이송합니다. 여기서 신고기관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소속기관, 감독기관이 있습니다. 보상금, 포상금 지급기관인 권익위에서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확인한 후에 신고기관에 포상 추천을 요청하고 신고기관에서 포상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상금, 포상금 지급은 어디서 하나요? 법 위반 사항을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디에 신고하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신고에 대한 보상금, 포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급합니다. 보상금 신청 지급의 절차와 기준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하며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도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교수님, 사실 보상을 바라면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허위 신고를 할 때는 보호 보상 대상에 포함되나요? 신고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등 제시를 요구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보호,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청탁금지법에서 위반 시 제재 내용을 같이 정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요.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금지와
금품 등의 수수 금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 조항에서는 이해 당사자가 직접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제재가 없으며 공직자 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 당사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제3자가 공직자 등이 아닌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정청탁을 한 제3자가 공직자 등인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아울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조항에서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 수수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 수수 시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외부 강의 등의 기준을 초과한 사례금을 수수하고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 및 반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때 공직자 등에 대한 징계 처분은 별도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70년대) 초까지 부패는 홍콩 전반에 만연돼 있었다. 학교, 병원, 소방서 어느 것 하나 뇌물 없인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던 시대. 그 시절 탄생한 것이 홍콩의 대표적인 반부패 기관 염정공서다. 한 해 부패 신고 약 250건, 기소에 따른 유죄율 약 80%.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던 홍콩에서 염정공사가 이처럼 굳건히 뿌리를 내리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 그들 스스로 얘기하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강력한 수사권이다. 부패 혐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여 48시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 수사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공무원은 구속시킬 수 있다.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홍콩의 성공 비결은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다. 연간 운영비는 7천만 달러, 홍콩 시민 1인당 미화 10달러를 내는 셈이다. 세 번째 성공 비결은 홍콩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믿음이다. 여기에는 부패 척결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큰 역할을 했다. 어릴 때부터 반부패 의식 고취를 위해 유치원에서 초중고까지 반부패 교육을 정규 과정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일반인들에게는 청렴의식을 고취하는 드라마를 제작, 반부패에 대한 자연스러운 홍보를 펼치고 있다. 사회 부패 문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노력만으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더욱 효과적인 반부패 시스템, 공직자를 감시하는 반부패 시민들을 더 많이 양성해내는 것임을 홍콩의 반부패 성공 신화가 말해주고 있다. 2014년에 한 대학 교수가 서울에 있는 어느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실험을 하기 전에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A그룹에게는 다음 과제를 정직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문구를 직접 쓰게 한 뒤 서명하도록 하였고, B그룹에는 아무런 절차 없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문항 중 학생들이 직접 자신이 맞힌 개수를 답안지에 적어내라고 한 뒤 감독관은 실험 결과를 학생들의 양심에 맡기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그룹이 더 많이 맞췄다고 적었을까요? A그룹에 비해 B그룹의 학생들이 문제를 더 많이 풀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A그룹의 학생들은 자신의 정직함을 증명이라도 하는 양 자신이 푼 문제에 대해 해답 과정까지 적어서 제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부정청탁에 대해 각급 기관 및 기관장이 취해야 하는 조치사항과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관심과 동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정청탁에 대해 소속 기관장이 취해야 할 조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한 임직원이 소속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도 처벌된 임직원과 똑같이 양벌 규정에 의해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청탁 방지를 위해 기관 차원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 노력을 게을리하였다는 점에서 비롯된 조치입니다. 이처럼 기관과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는 바로 부정청탁이 기관 전체 기강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부정청탁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담당관을 배치하고 지속적인 청렴 교육을 실시하며 서약서를 받는 등의 방법도 있고 무엇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하면 적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지원도 해주는군요.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청탁 또는 금품 수수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장은 해당 신고를 조사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부정청탁 기록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공직자에 대하여 금품을 반환하도록 하며 직무 참여 일시 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이유로 해당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수님, 공직자가 부정청탁 또는 금품 수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사항이 있나요? 네,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합니다. 그럼 공직자가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 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했다면 기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탁금지법에서는 이 경우 위반 행위자뿐 아니라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법인, 단체 또한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에서는 최소한의 방지 조치로 부정청탁이나 금품의 수수 금지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속 직원에게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청탁금지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대부분 이것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패 문화를 바꾸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해외 보도를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같이 살펴봅시다. 각국 기사를 보면 중국인민일보는 중국처럼 인정사회였던 한국은 그동안 권력, 돈 거래 관계만 처벌하다. 지금은 법을 개정해 뇌물수수의 범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라고 보도를 하였으며 프랑스 르몽드 신문은 새 법안을 통해 제공한 금품과 행위 사이의 관계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이 점은 지금까지 수많은 부패 관련 재판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었다 라고 보도를 하였으며 미국 뉴욕타임즈지는 이 법의 통과는 현금 봉투와 기타 선물 등을 주고받는 것이 오랫동안 문화의 일부가 되어왔고
뇌물의 통로로 받아들여진 한국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다 라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 법 제정을 계기로 한국 사회의 청렴 수준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반부패 포럼에서 주최 측의 요청으로 이 법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원국들은 이 법을 비롯한 한국의 반부패 정책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5월 19일 서울에서 열린 UN 글로벌 컴팩트 국제 컨퍼런스 반부패 세션에서도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이 법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의 도입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잘 설명해 주셨어요, 정직환님.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인식 개선과 긍정적인 평가가 실제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만큼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정치와 사회의 청렴도는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부패 인식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168개국 중 37위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의무인 납세와 국방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게는 명예와 함께 다양한 경제적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청렴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해야만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고 사회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2011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부패 청산 작업을 추진하였고 그 입법적 결실이 바로 청탁금지법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 특유의 연고주의와 온정주의로 말미암아 일상화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추방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열망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물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세세한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만 그보다 전에 각급 기관장이 먼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바로 안어 코드입니다. 안어 코드요? 어떤 뜻인가요? 미국 육군 사관학교에는 생도의 거짓말, 부정행위, 도둑질을 하지 않으며 그런 행동을 하는 이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라고 새겨진 거대한 돌이 있습니다. 이 돌에 새겨진 문구를 안어 코드라고 부릅니다. 이 문구를 정문에 게시함으로써 생도들이 안어 코드를 항상 상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어 코드는 우리말로 명예 규범의 중요성입니다. 학생들이 정직한 행동을 하는데 안어 코드가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안어 코드를 상기함으로써 스스로 정직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안어 코드라. 명예 규범을 중요시하면 스스로 정직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나라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기해야 할 안어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부정 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거나 허용 한도를 벗어난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으며 그런 행동을 하는 이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문장이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명예 규범이 되길 바랍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접대나 청탁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장차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잘못된 관행을 정상으로 인식하고 해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이러한 비정상적 관행을 타파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하는 계기입니다. 청탁금지법, 깨끗하고 공평한 세상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만들어진 법입니다. 청탁금지법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청렴 대한민국을 위해 공직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청렴 대한민국,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